저는 이노비즈 제도 도입 시에 담당했던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을 맡았던 민영우입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일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환경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진흥법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산업기반 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 격차도 오히려 커지고 IT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술 융합화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 격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차에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을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기술 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노비즈라는 이렇게 이제 축약된 말이 별로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고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지었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핵심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래 명칭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분위기도 잡아야 되겠고 또는 이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한국경제의 그 이치구 중소기업 담당국장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도 취지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부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장께서 근데 너무 깁니다. 예? 말이 너무 길어서 입에 착 안 달라붙어요.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버뜩 생각난 게 이노베이션하고 비즈니스하고 합쳐서 그러면 이노비즈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거 좋은데요? 이래갖고 사실은 정해지게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서 해주는 앞장서주는 기관이 있으면 훨씬 홍보 효과도 크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경제하고 많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인증 기업에 대한 소개도 먼저 해주고 그래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그 오슬로 매뉴얼도 소개하는 걸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거진 매일 한 면 이상을 꼬박꼬박 해서 했기 때문에 홍보는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되고 있었고 문제는 이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위해서 그 5개년 계획을 들고 예산 당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한참 예산 철이기 때문에 가서 그 취지를 얘기하고 이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통은 예산이라는 게 한 1년에 10%도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런데 그때 무려 200% 이상 유례가 없는 딴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우리 기술 혁신하고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하고 관련돼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게 뭔지 또 그런 지원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는지 그래서 무슨 공용 장비를 갖다가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기술 사업화 자금을 새로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빈틈이 있는 지원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고 모든 게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업별로 한 20여 개 업종에 전시회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거의 다 통폐합해서 없애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함으로써 이제 기술혁신은 모든 중소기업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올리고 나면 이제 지원 근거가 있어야 업체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원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 촉진법을 만들게 된 거죠. 기술혁신 촉진법을 만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중소기업청이 독립된 중소기업부로 되려고 법을 빼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고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당시 2000년도 정기국회에 법을 상정했는데 그해 통과를 못 시키고 계류를 시키는 상당히 중간에 애로점도 있었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무슨 이상한 제도를 또 만드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마디로 모험기업인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위험성은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 성공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제도가 벤처기업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 제도도 직접적인 입지라든지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주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노비즈는 그게 아니고 성공은 이미 했어요. 성공했는데 앞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혁신 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잘하면 미래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계속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이제 이노비즈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벤처기업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노비즈의 지원 제도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 지원 제도, 그래서 판로라든지 또는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크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또 이노비즈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게 많이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이노비즈 제도를 만들 때 생각하셨던 그 계획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많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중소기업이 탄생해서 5년 생존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창업해서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2년 정도 됩니다.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더 훨씬 적은 데도 있고, 그거는 그만큼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제도로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아주 유용한 제도고 더 발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LG전자가 모바일폰 사업을 안타깝게도 접었습니다. 근데 그 LG전자가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이어야 되는데 그건 수시로 바뀌죠,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요즘과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혁신 활동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면 기업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선점할 수 있고 그 방향성에서도 자기가 개발하는 기술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이노비즈 같은 공공조직이 또 앞장서서 커뮤니케이션도 늘리고 기업들 간의 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류의 산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우리 그 제도도 발전하고 우리 거기에 속한 기업들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20년을 존속하는 거는 상장기업인데 상장기업이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내 돈을 거기다 해서 주식을 살 가치가 있을 정도로 모범기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제도도 그만큼 2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중요한 산실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앞으로 20년도 기대가 큽니다. 예, 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